오늘은 방글라데시의 독립전쟁이죠. 인파전쟁, 인도와 파키스탄의 전쟁 중에서 방글라데시 독립전쟁입니다. 그 중에서 항공전 보이라 전투. 오늘의 주인공은 보이라 전투입니다. 보이라 전투 알려드립니다. 자, 인도와 방글라데시 독립전쟁 본격 참전의 도화선이죠. 인도가 배틀 오브 보이라. 자, 지금 이제 당시 전황이에요. 1971년도 12월에 인파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그 전의 전초전입니다. 전초전에 이제 항공전이 붙었는데 바로 이 지역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콜카타 지역에 있는 인도군의 구사단이 파키스탄, 즉 동파키스탄이죠. 지금의 방글라데시로 넘어가서 이 지역, 즉 보이라 지역으로 들어가서 이 지역을 점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군에서는 이걸 가리부퍼 전투라고 하는데 항공전은 보이라 전투라고 합니다. 이 지역을 점령해서 이 다카 지역으로 들어가는 이 기동 축선을 확보하고 그리고 물자 군수 보급 기지를 확보하는 이런 차원에서 인도군 구사단이 들어가고 여기에 50 공수 여단이 이제 증원해서 하는 전투. 여기에 파키스탄군은 구사단의 역시 구사단이에요. 107 여단이 방어를 하는 지상전인데 이 인도군 구사단과 파키스탄군 구사단 107 여단과의 전투에서 파키스탄군이 항공전 이제 공습을 해주죠. 캐스를 해주는데 이 캐스를 해주는 것을 인도군이 이제 막아내면서 서로 간에 공중전이 붙는 이 상황을 오늘 이제 말씀드릴 겁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을 보면 이제 영국으로부터 인도가 독립을 했는데 종교가 너무나 달랐죠. 그래서 힌두교 중심의 인도 그리고 이슬람 중심의 파키스탄이 다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인도가 있으면 인도의 양쪽으로 해서 이슬람 민족들이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파키스탄 또 여기도 이슬람이에요. 파키스탄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래서 파키스탄은 파키스탄인데 동파키스탄과 서파키스탄 두 개로 이렇게 해서 하나의 파키스탄이에요. 정부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동파키스탄 나중에 이제 방글라데시가 된 지역인데 이 동파키스탄 지역은 보시다시피 겐지스 강이 완전히 동파키스탄 전역을 흐르고 있기 때문에 아주 비옥해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많죠. 그래서 서파키스탄, 당시 서파키스탄보다 인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은 훨씬 적죠. 왜냐? 이렇게 지금 떨어져 있으니까 인도와 파키스탄은 완전히 적이죠. 분단되었으니까. 우리도 분단돼서 북한하고 완전 적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 적인데 그 엄청난 적을 사이에 두고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으니까 돌아가야 되니까 이거는 뭐 정부 지원이 제대로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인구는 더 많은데 예산 지원은 훨씬 적고 이제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동파키스탄, 즉 방글라데시와 서파키스탄, 즉 그냥 파키스탄과는 종교만 같을 뿐이지 민족이 달라요. 그래서 전혀 정체성을 공유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파키스탄 사람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았죠. 그런 와중에 선거를 합니다. 선거를 했는데 당연히 이 동파키스탄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되는 사람들을 찍어주겠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서파키스탄 즉 본국 정부에서 보기에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당선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독재 정부가 선거를 무효시켜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종청소 비슷한 학살 작업에 들어가요. 그래서 한 300만 명 정도가 당시 학살됐다라는 그런 그 기록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 지역이라고 해서 100% 이슬람은 또 아니죠. 이 서부 지역, 지금 뭐 여기 보시는 이 보이라 지역이나 이 지역에 또 힌두교도들이 많았던 겁니다. 이들까지도 같이 학살된 거예요. 이제 이런 명분으로 인도가 전쟁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동파키스탄, 즉 방글라데시를 해방시켜주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방글라데시가 독립을 하는데 그 방글라데시 독립전쟁, 즉 인파전쟁의 개전, 서막을 알리는 항공전입니다. 지금 이제 여기 보시는 이 지역을 점령을 하는데 구사단이 이렇게 지금 들어가서 점령을 해요. 그러면서 이 전략적 목표는 이 제소르예요. 이 제소르를 장악을 해서 여기를 이제 군수 기지로 보급 기지로 이제 삼겠다. 최종 목표는 다카입니다. 다카가 이제 지금 현재 방글라데시 수도 아닙니까? 동파키스탄의 수도죠. 다카입니다. 여기를 이제 점령하는 전초 기지로서 이 제소르를 점령하고 그러려면은 이 국경 지역에는 이 보이라 이 지역으로 해서 들어가는데 이 지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인도군은
인도군 구사단 예하의 한 개 보병대대 그리고 이제 PT-76 전차를 앞세워서 무크티 바이니, 이 무크티 바이니가 바로 동파키스탄의 반군이에요. 지금 이제 방글라데시가 된 이 지역 언어로 이게 이제 프리덤 파이터, 자유의 투사 이런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리덤 파이터, 자유의 투사들과 함께 보이라 점령에 나섰습니다. 그랬는데 이 전초부대, 즉 정찰 부대를 파키스탄 군들이 봐버린 겁니다. 그래서 전투가 붙어버렸어요. 전투가 붙어버렸고, 그래서 파키스탄 군이 여기다가 신속하게 파키스탄군 구사단 예하의 107여단을 투입을 합니다. 투입해서 이제 파키스탄 군이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전투가 붙어버렸는데 아주 큰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주인공은 오늘은 항공전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전투를 지원하는 항공부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동파키스탄 지역에 파키스탄군은 전투기를 한 개 대대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수도 다카에 있는 제14 전투비행대대. 제14 전투비행대대는 F-86 세이버 전투기 22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 14 전투비행대대가 이 동파키스탄의 유일의 비행대대고 전투기입니다. 22대밖에 없어요. 세이버는, 파키스탄군의 세이버는 캐나다에서 개조를 한 그런 세이버인데, 엔진 출력을 조금 더 강화시키고, 그리고 사이드와인드 미사일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 아주 개량된 버전이었습니다. 이걸 이제, 파키스탄군은 22대를 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이들이 이 보이라 전투에 지금 개입을 해서 항공 폭격을 하고, 인도 공군은 이들을 상대로 전투를 벌이는 겁니다. 자, 인도는 파키스탄군 세이버의 상대인 인도는 뭐냐? 바로 이겁니다. 영국제 훈련기예요. 훈련기. 그런데 이 네트라고 하는 훈련기인데, 영국은 이걸 뭐 전투기로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냥 훈련기예요. 훈련기에 이제 기총을 달았죠. 30mm 기관포를 달았는데, 30mm 기관포 가지고 전투를 하는 겁니다. 원래 평가는 부족한 연료 탑재량, 그리고 항속거리도 짧고요, 고속에서의 기동성 문제,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개발부터 문제가 많았죠. 그런데 F-86 세이버를 충분히 맞상대할 수 있다고 호평을 받은 폴란드사의 훈련기 겸 경공격기 네트입니다. 각다귀, 그러니까 모기처럼 생긴 아주 수목이 덩치 큰, 다리 길쭉한 그런 수목이 비슷한 그걸 각다귀라고 하는데, 그 이름 별명도 참 희한해요. 하여튼 이런 비행기를 4대를 먼저 파견을 시켰습니다. 이 콜카타 지역에. 그러니까 동파키스탄을 상대로 보이라 지역을 점령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파키스탄 공군이 와서 캐스, 즉 근접 항공 지역 폭격을 해줄 우려가 있으니까, 미리 이 인도군 구사단을 지원하기 위해서 바로 인근한 콜카타 지역에 4대의 네트 전투기를 갖다 놓습니다. 사실은 뭐 경전투기, 경공격기 뭐 이런 수준이죠. 4대를 갖다 놓습니다. 달랑 4대입니다. 그런데 이 콜카타 지역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이 보이라 지역까지, 전투가 벌어지는 이 보이라 지역까지는 90km 거리고요. 그리고 다카에서 이 보이라 지역까지는 160km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뭐 방글라데시가 뭐 대단히 큰 나라는 아니에요. 끝에서 끝까지가, 수도는 거의 동쪽 끝인데 이 서쪽 끝에 있는 보이라 지역까지 160km밖에 안 하니까, 어쨌든 이제 이런 지역에서 싸움이 붙습니다. 그래서 동파키스탄의 세이버, F-86 세이버, 미제죠. 그리고 영국제, 인도군의 네트, 훈련기를 전투기로 개조한 네트, 이들이 오늘 싸웁니다. 자, 격전의 보이라. 어떻게 됐냐? 인도군 구사단의 PT-76으로 구성된 정찰대가 오고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 안 되겠다, 인도군이 개입하구나 해가지고 파키스탄은 여기다가 한 개 여단을 밀어붙여요. 그렇게 해서 저걸 다 초전에 섬멸해라 해가지고 파키스탄군 구사단 직할 제3 독립전차대대 M24 채피 경전차의 지원하에 보병대대를 긴급 투입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밀어붙여요. 그러니까 인도군하고 그 자유투사들이 이렇게 PT-76 전차를 앞세워서 들어가다가 파키스탄군에게 들켰습니다. 들키자마자 파키스탄군은 이 채피 경전차를 동원해가지고 완전히 대규모 공세를 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냥 인도군과 자유투사들은 방어진지를 구축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인도군이 방어를 합니다.
남의 땅에 들어가가지고 방어 진지를 구축해서 방어를 해요. 여기 이제 채피들이 밀어붙이는데 이게 조금 무모한 공격이 아니었을까. 이날 안개가 좀 많이 끼어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이 파키스탄군이 밀어붙입니다. 당연히 참호를 파고 방어하고 있는 쪽이 유리하겠죠. 그래서 당시 이 파키스탄이 제법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채피 경전차가 11대가 격파가 됐으니까 야 이거 이제 지상전으로 안 되겠다 해서 항공 전력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다카 수도 다카에 있던 F-86 세이버 중에서 22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4대가 와서 이제 폭격을 해주는 거예요. 이날 아침 1971년 11월 22일인데 이제 당일날이에요. 이날 아침 8시 11분 그리고 10시 28분 이렇게 2번에 걸쳐서 항공 폭격을 해줍니다. 그런데 뭐 이때는 뭐 네이팜탄 이런 걸로 하죠. 그래서 아주 제공을 해서 네이팜탄 확 던져서 그냥 확 불질러 버리고 싹 솟아오르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근접 항공 지원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 PT-76을 앞세워서 막 맹공을 퍼붓다가 방어선을 구축해서 파키스탄군이 막 밀어붙이는 것을 인도군은 선전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항공 지원에 오니까 큰일 났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네트가 옵니다. 4대가 지금 콜카타 지역에 파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4대 전체가 와요. 그런데 올 때마다 폭격하고 가버려요. 그래서 놓칩니다. 2번이나 왔는데 8시 11분 그리고 10시 28분 2번이나 이 세이버들이 와서 폭격을 했는데 그때마다 네트가 왔지만은 오면 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나 허탕을 쳤습니다. 그럴 때마다 인도군의 피해는 늘어만 가죠. 그래서 인도군은 이날 잃었던 총 그 PT-76 전차가 8대입니다. 파키스탄군은 그 채피 경전차를 11대를 잃었고 이날 인도군은 PT-76 경전차를 8대를 잃었어요. 파키스탄은 거의 뭐 지상 포격에 의해서 전차를 잃었고 여기 인도는 공중 전력에 의해서 전차를 잃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인도가 이제 이를 갈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다시 인도군의 레이더에 그날 오후 11월 22일, 71년 11월 22일 오후에 다시 파키스탄군의 전투기가 오고 있는 것이 레이더에 포착이 됩니다. 그때가 바로 오후 2시 48분, 14시 48분 보이라 지역으로 접근하는 세 번째 F-86 세이버 전투기 4대를 인도군 레이더가 포착했습니다. 포착 시 고도는 지표면에서 2000피트, 그러니까 한 700m 이 정도밖에 안 되죠. 아주 낮은 고도, 700m 고도로 날아오는 겁니다. 지금 보면 대단히 저공도 아니고 그렇다고 고고도도 아니에요. 왜냐? 이 지역은 동파키스탄, 즉 파키스탄군 자기네들 영역이기 때문에 적의 방공무기 이런 거 걱정할 필요 없으니까 그냥 적당하게 폭격하기 좋은 고도로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인도군 레이더가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이제 스크램블 시키죠. 그래서 콜카타에 있는 그 기지의 네트 4대에게 출격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면서 이 4대가 해당 지역, 이 보이라 지역으로 와서 무차별 폭격을 합니다. 그래서 인도군과 자유투사들을 두들기는 F-86 팬대인데 인도 22대대의 콜카타 분견대 스크램블 전력이 도착하기 전까지 1800피트, 그러니까 뭐 한 500m 이 정도에서부터 500피트, 그러니까 한 150m 이 정도 제공으로 무려 8차례나 인도 진지를 맹폭격했습니다. 이 세이버들이 8차례나 막 폭격을 한 상황이에요. 그때 이 콜카타에 있던 네트가 불과 3분 만에 레이더에서 포착한 3분 만에 출격을 합니다. 3분 만에 출격을 하지만 보이라까지는 한 90km 정도 되니까 쫙 날아갔죠. 그 날아가는 사이 3분 만에 출격을 하고 날아가는 그 사이에 파키스탄군의 세이버들은 인도군을 무려 8차례나 폭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네트들이, 인도군의 네트들이 2대씩 이렇게 해서 트레일 대형으로 해서, 그러니까 일직선으로 해가지고 2대 맨 앞에 가고 또 그 다음 2대 뒤에 2km 뒤에 2대가 따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2대에서 쫙 일직선으로 날아갑니다. 자, 이렇게 공략에 도착을 했는데 인도군 진지를 맹폭하는 F-86 세이버 편대를 포착을 한 겁니다. 그런데 포착을 했을 당시에 정말 기가 막히게도 이 네트, 인도군의 네트 전투기에게 기가 막히게도 아주 좋은 자세가 발견이 된 거예요. 뭐냐? 이 파키스탄군 이 세이버들이, F-86 세이버들이 저공에서 폭격을 하고 막 이렇게 빠지는 순간이었어요. 빠져서
선회하는 순간이었어요. 이때 네트들이 도착을 했는데 이게 기가 막히게 후상방, 그러니까 이 도그 파이팅 시대에는 후방에서도 상방 여기를 잡았으면 완전히 이건 무조건 이기는 거거든요. 왜냐, 이렇게 가고 있고 이렇게 뒤를 잡았으니까 기관총 갈겨버리면 뭐 바로 그냥 잡는 것이죠. 가장 좋은 위치가 딱 된 상황에서 이 인도군의 네트 전투기들이 전장에 딱 들어온 겁니다. 파키스탄 전투기들이 딱 올라가는 상황에서. 그래서 들어오면서 바로 그냥 30mm 기관포를 갈겨버린 거죠. 그래서 1번기, 2번기가 들어옴과 동시에 파키스탄의 그 F-86 세이버가 폭격하면서 딱 나가는 것을 위에서 보고 두 대가 바로 30mm 기관포를 갈겨서 바로 순식간에 두 대를 격추시켜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빠지게 되죠. 어떻게 빠지냐? 붐, 줌 스타일로 하는데 붐 쫙 들어와 가지고 위에서부터 쫙 내려 꽂으면서 쏘고 쫙 해서 다시 고도를 잡고 올라가는 줌 해서 올라가는 이 방식으로 해서 이제 1번기와 2번기가 들어와서 붐 해서 쏘고 격추시키고 다시 쫙 올라가. 그렇게 해서 빠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3번기, 4번기가 전장에 들어옵니다. 2km 거리니까 들어와요. 자, 들어왔는데 역시 파키스탄 군도 4대의 세이브 아니겠습니까? 나머지 2대가 이렇게 또 쏘고 회피기동, 이미 이제 전투가 붙은 것을 봤으니까 이제 쏘고 회피기동해서 도망가는 걸 본 거예요. 그걸 다시 이제 본 겁니다. 이때 파키스탄군 3번기 조종사가 대령이에요, 대령. 대령 이름이 차우드리 대령인데 이 차우드리 대령은 1, 2번기가 당황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브레이크 턴이라는 기동을 합니다. 브레이크 턴은 뭐냐 하면은 이제 하드 턴이 있고 브레이크 턴이 있는데 전투기는 하늘에 떠 있으려면 에너지가 확보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이제 에너지가 확보가 돼 있어야 되는데 에너지가 확보가 안 되면은 뭐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승용차 같은 경우도 지금이야 뭐 전부 다 오토매틱이지만 과거에 이제 수동 승용차 같은 거 몰아보신 분들 속도가 어느 정도 붙어줘야 기아를 변속해서 위로 올라가지 속도가 안 붙어주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 저속인데 기어 변속이 예를 들어서 아주 고단 기어로 돼 있다? 이건 뭐 속도가 안 붙고 살살 가죠. 여기다가 엑셀레이터 많이 밟아버리면은 엔진 시동 꺼지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붙어 있어야 상승하고 뭐 기동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에너지가 없으면은 그냥 시속을 해서 떨어지죠. 그래서 이 전투기 조종사들은 항상 기동을 할 때 에너지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기동을 합니다. 턴을 하고 뭐 브레이크를 잡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에너지를 그래도 다음 기동을 생각해서 에너지를 남겨놓고 완전히 컵을 확 트는 것은 하드턴이라고 해요. 하드턴. 이거는 이제 내가 브레이크를 잡고 돌지만 다음 기동도 염두에 두는 겁니다. 그런데 브레이크 턴은 뭐냐? 이 한 번에 내가 죽는다. 뭐 다음이 없다. 그냥 일단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브레이크 턴이에요. 완전히 급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우드리 대령이 파키스탄군 차우드리 대령이 1, 2번기가 당하는 거 봤고 그리고 또 인도군의 네트 전투기가 다시 다른 전투기들이 들어온 걸 봤어요. 그래서 저 다른 전투기가 나를 공격할 것을 확실합니다. 자, 여기에서 뭐 하드턴 해가지고 내가 뭐 어떻게 해서 저기하고 전투해보고 이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무조건 살아야 되겠다. 왜 일격에 지금 갈 수가 있으니까 내가 지금 후상방을 내줬으니까. 그래서 이 차우드리 대령은 완전히 브레이크 턴을 합니다. 급턴을 하죠. 왜냐? 후상방을 내주고 있으면 지금 속도가 800km, 900km 이렇게 돼도 어차피 똑같이 800km, 900km 가고 있으니까 그냥 속도가 서로 간의 속도는 제로 상태죠. 그러니까 그냥 조금 흔들리고 있다 뿐이지 아주 편안하게 조준해서 쏠 수가 있는데 이게 조금 비틀어지면 이제 이런 상태가 되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게 우리가 내가 높은 고도를 잡고 있다 하더라도 상대가 턴에 성공해가지고 마주보고 온다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죠. 왜? 900km, 900km면은 거의 뭐 1800km로 지나가 버리니까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죠. 그래서 기관포를 맞을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장 위험한 어떤 그 시간을 보내면서 운 좋게 이걸 벗어나면은 이때부터는 그냥 지나가 버리는 이런 상황을 하기 위해서 차우드리 대령은 완전히 브레이크 턴을 해요. 근데 운 좋게 이 인도군 네트가 사격 타임을 못 잡은 겁니다. 그래서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이 차우드리 대령은
브레이크 턴을 했기 때문에 에너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돌 수밖에 없고 돌면서 저속에서 계속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솟아오를 수가 없어요. 에너지가 없어서. 그러나 이때 이 인도군의 3번기 이 마세이 대위는 이 차우드리 대령, 즉 파키스탄 군이 브레이크 턴을 하는 것을 보고 내가 이때 못 쏘더라도 2차 공격 기회를 가져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역시 붐 앤 줌 스타일로 다시 해서 그래 너는 딱 보니까 브레이크 턴이구나. 너는 솟아날 에너지가 없어. 그렇지만 나는 에너지를 남겨놓고 내려꽂을 거야. 그래서 에너지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내려꽂고 다시 그 남겨진 에너지를 활용해서 위로 솟구칩니다. 솟구쳐가지고 계속 밑에서 선회할 수밖에 없는 이 파키스탄군의 차우드리 대령에게 다시 솟았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사격을 해요. 사격해서 맞춰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았어요. 근데 30mm 기관판입니까? 30mm 기관포 얼마나 셉니까? 그래서 이거 두세 발 맞아버리면 이 정도 전투기들 그냥 가루가 돼버리죠. 그런데 이 네트 전투기의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 30mm 기관포 위력은 센데 잘 걸리는 겁니다. 탄이 째밍이 잘 돼요. 그래서 한 발 쐈는데 한 발은 맞았는데 두 발째가 째밍이 돼버린 거예요. 안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 발째가 안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차우드리 대령은 날개에 한 방 맞고 그냥 계속해서 어차피 여기는 이제 파키스탄 영토니까 쫙 해서 기지까지 가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날 세 번째 캐스, 즉 근접 항공 지원에 나선 파키스탄 공군을 상대로 인도군의 이 전투기들이 들어가 가지고 세 번째 만에 그들을 결국은 발견하고 그 중에서 두 대를 격추시키고 한 대는 치명상을 입혀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파키스탄 공군이 이 지역, 동파키스탄 지역에 가지고 있는 22대의 전투기 중에서 이날 벌써 세 대를 무력화시켜버린 것이죠. 두 대는 격추시키고 한 대는 무력화시켰으니까 거의 뭐 완전히 치명상을 입혀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보이라 공중전과 가이부퍼 전투 이후에 인도군은 이제 1971년 동파키스탄 사태에 본격적으로 개입해서 파키스탄군과의 전투가 격화됐고 결국은 이로 인해서 방글라데시는 독립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세이버 슬레이어, 그러니까 뭐 세이버를 격살하는 뭐 이런 사람들이라는 별칭을 받은 22 전투 비행대대 조종사들이에요. 이 사람은 지휘관이고 나머지가 이제 비행사들인데 이렇게 해서 세이버 격살자 이런 별명까지 얻었다라는 사람들인데 여기에 이제 에피소드가 또 하나 나옵니다. 재미있는 에피소드예요. 자, 이 사람이 이 이후에 1990년대, 97년도에 파키스탄 공군 참모총장이 된 사람이에요. 큐렛이라는 사람인데 파키스탄 공군 대장인데 이 사람이 이날 보이라 전투할 때 바로 파키스탄 공군 2번기를 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도군 2번기에게 격추된 사람입니다. 격추가 돼가지고 전쟁포로가 됐어요. 전쟁포로가. 그래서 고생 엄청나게 했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나중에 석방이 돼가지고 파키스탄으로 돌아갔고 그러다가 1997년 11월에 파키스탄 공군 참모총장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1999년 카길 전쟁을 이제 지휘를 했는데 카길 전쟁이 71년 전쟁 이후에 28년 동안 인도와 파키스탄이 전쟁 안 하다가 다시 파키스탄이 이제 인도와 파키스탄의 잠무 카슈미르 지역을 파키스탄에 들어와 가지고 전쟁을 했던 카길 전쟁. 이때 파키스탄 공군을 지휘했던 공군 참모총장입니다. 근데 71년 이 전투, 보이라 전투에서 격추가 돼 가지고 전쟁 포로가 됐어요. 근데 그 격추시켰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라자루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나중에 인도 공군 대령이 됐어요. 그때 이제 자기는 대령하고 예편해서 다른 일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격추시켰던 그 큐렛이 파키스탄의 큐렛이가 공군 참모총장이 된 걸 본 겁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투 큐렛 파키스탄 공군 대장에게 귀하의 성공적 커리어와 참모총장 취임을 축하합니다. 저를 기억하지는 못하겠지만 우리는 지난 세월 속에 공중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을 빕니다. 전 인도 공군 대령 도널드 라자루스.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보냈더니 이 파키스탄 공군 참모총장이 자필로 답장이 온 겁니다. 우리가 북한하고 지금 완전 원수지간이듯이 인도도 파키스탄하고 원수지간이거든요. 분단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답장이 왔어요. To 도널드 라자루스 대령, 당신의 축하와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26년 전 보이라이 공중전은 잊지 못할 멋진 승부였고 그날 인도 조종사들의 감투 정신과 우수한 전투 비행술은 모두의 귀감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귀하의 평안을 기도합니다. 파키스탄 공군참모총장 퀴레시. 이렇게 해서 답장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편지를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고 이게 바로 뭐 전투 조종사의 기사도 아니냐 이제 이런 그런 에피소드다라는 것도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튼 이렇게 인도는 그 방글라데시의 독립을 이런 식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누가 봐도 인도가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죠. 왜? 고립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파키스탄은 왜 이런 전쟁을 했을까요? 인도가 이런 식으로 방글라데시 동파키스탄을 공격할 때 주력이 그쪽으로 갈 때 오히려 서파키스탄에서 인도 지역을 쳐버리면은 이제 성동격서죠. 그렇게 하면 인도가 강화 조약을 맺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그쪽에서 전쟁을 또 붙어버린 겁니다. 혹시 이제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쪽에서 또 전쟁할 때 또 역시 멋진 항공 전사가 있는데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하고요. 러시아가 한국에 어마어마한 빚을 지면서 그 대가로 넘겨준 기술이 한국에게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소련, 즉 소비에트 연방은 세계사에 그리고 우리 한국사에 참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것으로 기억되는 제2차 세계대전, 그리고 그 중에서도 최악의 전쟁으로 기억되는 독소전쟁. 독일은 가동병력의 80%를, 소련은 가용병력의 90% 이상을 투입해 약 4년간 전쟁을 통해 전사자만 2,500만 명에 달했습니다. 결국 소련이 베를린에 승리의 깃발을 꽂으면서 피해는 있을지언정 콧대는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졌죠. 그리고 종전 후 미국과의 군비 경쟁은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기에 충분했습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이 진주만을 습격하기 전까지 막대한 무기를 팔아 엄청난 부를 얻었으며 참전한 국가 중 본토에 단 한 발의 포탄도 떨어지지 않은 거의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붕괴 직전의 유럽 국가들에게 막대한 채권과 원조를 지원해 또 그를 통해 부를 축적해 세계 최강국이 된 것입니다. 반면 소련은 독소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콧대가 하늘을 찌르는 찰나에 미국의 성장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본주의로 대표되는 미국과 공산주의로 대표되는 소련은 힘겨루기를 시작했고 직접적인 전쟁은 없었으나 무기 역사가 새롭게 쓰여집니다. 만약 두 나라 간의 전쟁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지구상 생명체가 남지 않을 정도의 강력한 신형무기가 탄생했고 냉전이 지속되면서 두 국가는 무기 개발과 군사력 증강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자신이 불길에 뛰어드는지도 모른 채 에너지를 쏟아붓던 소련은 결국 1991년 12월 붕괴됐죠. 하지만 소련과 한국 사이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1985년 고르바초프는 개혁 정책을 펼쳤는데 한국과도 수교를 맺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다 1990년 4월 정상회담을 갖고 수교를 맺게 되었는데 당시 외화 부족에 시달리던 소련은 한국 정부에 차관을 요청했고 노태우는 3년에 걸쳐 1조 6천억에 달하는 차관을 제공했으나 1년 만에 소련은 해체되어 버리죠. 소련을 승계한 러시아는 채무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경기 침체로 인해 차관을 상환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1998년에는 모라토리움까지 선언해 한국의 입장에서는 떼인 돈을 못 받을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자 러시아는 현금 대신 러시아가 그동안 축적한 무기와 군사기술로 갚는 것이 어떻냐 제안해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이를 수락해 주었죠. 그렇게 불곰 사업이 시작됩니다. 1차 불곰 사업은 1995년 김영삼 정부 당시 옐친과 정상회담에서 시작되었는데 총 4가지의 무기가 도입됩니다. T-80U 전차, BMP-3 장갑차 및 대전차 유도탄, 그리고 지대공 미사일이었습니다. 1차에 도입한 무기의 가격은 약 2,400억 원으로 그만큼 차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차 불곰 사업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했습니다. 남아있는 차관에 대한 협정이 노무현과 푸틴 사이에 체결됐고 2003년부터 3년간 시작됩니다. 당시 지휘용 전차, 장갑차, 대전차 유도탄, 공기부양정, 훈련기 및 탐색구조 헬기 등 총 6개의 무기가 도입됐고 2차 불곰 사업으로 6천억 원에 해당하는 차관을 상환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중 절반은 상환을 받고 나머지 절반은 한국에서 현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러한 불곰 사업을 통해 한국은 돈보다 소중한 재산을 얻은 것은 사실입니다. 바로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들이 절대로 제공하지 않는 무기 기술을 터득하게 된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T-80U 전차였는데 예상보다 뛰어난 능력에 국방부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러시아는 한 번도 이 전차를 수출한 적이 없어 베일에 쌓여 있었는데 불곰 사업을 통해 한국이 이를 35대나 취득하게 되었으니까요. 게다가 미국이나 유럽 등 방산 선진국들의 그것보다 전혀 뒤지지 않다 보니 횡재했다는 소리가 절로 나왔다고 하죠. 현재 육군은 K2 흑표라고 불리는 전차에 굉장한 공을 들이고 있는데 독자 개발로 만든 이 K2의 개발이 가능했던 것은 T-80U를 꼼꼼하게 해체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얻은 데이터였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기술력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가장 큰 데이터베이스는 T-80U를 통해 얻은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때 체득한 기술을 수출하기에 이릅니다. 우리나라는 방산 분야에 뒤늦게 뛰어들었기 때문에 미국 및 유럽 선진국들과 경쟁하려면 기술 이전에 적극적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K2 흑표를 개발하면서 터득한 전차 개발 기술을 터키에 수출하고 터키는 이를 바탕으로 200대를 생산하기로 한 협약을 체결한 것이죠. 시제품 4대를 생산하는데 터키가 지급한 금액은 4,800억인데 어마어마한 규모죠. 당시 터키의 전차 개발 사업에서 경쟁한 것은 전차에 있어서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독일이었는데 독일을 제치고 한국이 선정됐습니다. 사실 K2 흑표는 전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파워팩 문제로 지난 10여 년간 홍역을 겪었습니다. 파워팩의 국산화 과정에서 성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면서 생산이 지연되다가 결국 독일 기술과 국내 기술을 혼합한 파워팩을 장착해 본격 양산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오만과 76대의 수출 협상을 진행 중이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전차 300대를 도입할 예정인데 K2가 유력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독일과 미국, 한국이 경쟁 중인데 독일은 사우디의 무기 수출을 거부하기로 결정했고 미국은 현재 생산 중인 무기 기술은 이전하지 않는다는 전략을 세워뒀기 때문에 기술 이전에 호의적인 한국의 K2가 가장 유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마 러시아가 없었다면 한국은 어쨌든 전차를 개발했겠지만 조금 더 오래 걸렸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러시아는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완벽한 성능의 전차를 보내준 덕분에 한국의 K2 흑표가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K2를 만들면서 터득한 노하우를 통해 한국산 전차뿐 아니라 다양한 무기들이 전 세계를 휘어잡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텔스 전투기는 과연 천하무적일까? 아직은 그렇다는 게 대세다. 스텔스 전투기를 탐지하고 요격하는 안티스텔스 기술은 딱 한 번 증빙됐을 뿐 최근에는 말만 무성하다. 다만 가능성은 충분하다. 유사 이래 인류의 무기체계는 창과 방패의 대결로 발전해왔기 때문이다. 무엇이든 뚫을 수 있는 창과 모든 창이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방패의 경쟁이 더 나은 창과 방패를 낳는 논리적 모순이 스텔스 분야에서도 재현될지 주목된다. 이제 막 창을 획득한 우리 공군도 스텔스 방패에 대한 연구에 공식적으로 발을 디뎠다.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스텔스 항공기 방어무기 개발 개념의 밑그림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스텔스는 탐지조차 불가능할까? 지난 2017년 일본이 발칵 뒤집힌 적이 있다. 제임스 매티스 당시 미 국방장관이 방해를 했을 때 F-35E 스텔스 전투기 수십 대가 도쿄를 비롯한 일본 상공을 비행했다는 사실이 나중에 알려졌기 때문이다. 미군의 F-35 전투기들이 편대 단위로 고공과 저공을 비행했는데도 항공자위대의 어떤 레이더에도 잡히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타임지 인터뷰에서 이런 비화를 밝히며 이게 바로 스텔스 전투기라고 자랑했다는 후문이다. 일본은 미국이 몰랐느냐고 말해준 뒤에야 사태를 파악하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결국 일본이 내놓은 대책은 추가 구매. 당초 F-35E 전투기 42대를 사려던 일본은 조금씩 수량을 늘려 모두 147대를 도입할 예정이다. 수직이 착륙이 가능한 F-35B 40대를 포함해 일본이 147대를 운영한다면 2183대를 보유하게 될 미국에 이어 2위다. 최근 미쓰비시 면허 생산 1호기가 추락하는 사고를 겪은 일본은 앞으로 전량을 미국에서 직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과 후속 군수지원 공조는 물론 미공군, 해군 해병대와 항공자위대, 해상자위대 간 연합훈련도 보다 잦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추가 도입은 스텔스 전투기를 탐지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F-35 전투기 운용 3위 국가는 이스라엘이 유력하다. 최종적으로 약 140대를 보유하게 될 이스라엘은 2018년부터 시리아 영공을 비밀 정찰하는 용도로 F-35I 전투기를 투입했다. F-16 정찰 전투기 등을 투입했던 경우와 달리 F-35I는 피탐되지 않았다는 게 이스라엘의 주장이지만 러시아는 이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시리아에는 러시아가 자랑하는 S-400 방공 시스템이 배치됐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S-400 시스템은 스텔스 전투기 탐지와 요격이 용이하다고 강조해왔다. 공교롭게도 터키는 F-35 전투기를 100대 이상 운용할 계획이었으나 러시아제 S-400 도입 계약을 맺은 뒤 미국과 갈등을 겪고 있다. 터키가 수입할 F-35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터키는 S-400을 도입하며 운용 및 제조기술 습득뿐 아니라 수출 계획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텔스기 피탐 및 격추 사례도 스텔스기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나 스텔스가 만능 투명 망토는 아니라는 점이 증명된 사례도 있다. 스텔스기의 존재가 처음 공식화한 시기는 1988년. 미국은 1970년대부터 연구한 스텔스 전투기 F-117 나이트호크를 1983년에 실전 배치하고도 한참이 지나서야 존재를 밝혔다. 그만큼 비밀로 가득 찬 최신 병기였던 F-117은 걸프전에 투입돼 이름값을 해냈다. 그러나 1999년 3월 보스니아 전쟁 당시 유고슬라비아군은 코소보 공습에 투입된 F-117기에 1960년대에 첫 선을 보인 구식 SA-3 고함미사일 2발을 발사해 격추시켰다. 비행 경로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설과 체코제 최신 레이더와 구형 미사일을 결합한 방공망이 찰나의 순간을 잡아냈다는 설이 엇갈리지만 미국은 이후 F-117을 서둘러 퇴역시키고 F-22 랩터 전투기와 F-35 시리즈로 바꿨다. 러시아와 중국은 당시 격추된 F-117의 잔해를 입소해 미국과의 스텔스 기술 격차를 줄이는 데 활용했다. 4월 9일 아오모리 부근 바다에 추락한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F-35E 전투기 잔해를 회수하기 위해 일본은 물론 미국도 P-8A 해상 초계기와 B-52 전략 폭격기까지 동원한 데는 코소보에서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깔려 있었다. 중국, 러시아는 방패 개발에도 주력층과 방패, 모든 분야에서 앞선 것으로 평가되는 미국은 안티스텔스 기술을 더욱 숨긴다. 코소보에서 F-117 스텔스기 격추 사태를 겪은 직후 탐지 레이더를 생산한 체코 방산업체를 아예 통째로 사들여 기술 파급을 막은 적도 있다. 반면 미국을 따라가는 입장인 중국과 러시아는 카운터 스텔스 기술 개발에 온 힘을 쏟고 있다. 러시아는 S-400 방공 시스템으로 스텔스기 탐지 및 요격이 가능하다며 호언장담하고 중국은 2014년에도 구축함이 레이더로 350km나 떨어진 미국 F-35E 전투기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사회주의 국가 특유의 과정이 섞였다고 치부하기에는 이들 국가, 특히 중국의 노력이 집요하다. 능동 및 수동형 레이더 개발에서 비행체의 전면이 아니라 측면을 파악할 수 있는 삼각 측정법 등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유럽 국가들도 안티스텔스 레이더 기술을 축적한 상태로 알려졌다. 유럽 굴지의 방산업체 책임자급 엔지니어는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안티스텔스 관련 기술의 발달로 항속거리가 짧고 최고 속력도 낮으며 무장 탑재량이 작은 스텔스 전투기들이 효용 가치를 상실하는 시대가 예상외로 빨리 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투기 관련 기술이 단시일 내의 의지와 투자만으로 축적되는 것은 아니어서 한국형 전투기 성사 여부를 불투명하게 여기지만 안티스텔스 기술로 KF-X가 일부 항전 장비를 제외하고는 종합적으로 F-35A보다 나은 전투기가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한국이 원한다면 관련 기술을 제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도 안티스텔스 개발 연구에 착수. 각국의 스텔스 기술 개발과 보안 경쟁이 뜨거운 가운데 우리나라도 관련 기술 연구에 공식 착수했다. 공군은 최근 이와 관련된 기초 용역 연구를 위한 공고를 냈다. 용역의 제목은 장거리 적폐탐항체 대응 지대 공방 공유도 무기체계 확보 방안 연구. 다음 주 초인 17일이 투찰 마감일이다. 적폐탐항체는 말 그대로 탐지될 확률이 작은 비행체, 즉 스텔스 전투기를 뜻한다. 스텔스기를 장거리에서 탐지해 요격하는 시스템 개발의 필요성을 검증하고 방향을 잡자는 게 연구 용역의 목표다. 공군은 연구 목적의 스텔스 전투기뿐 아니라 순항 미사일과 무인기까지 포함했다. 영공에 도달하기 전에 파악해 영공 침입 시 바로 격퇴한다는 발상이 깔려있다. 공군의 연구 용역 발주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늦었어도 의지만 있다면 사업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크다. 창뿐 아니라 방패도 필요하다는 명제에 반론의 여지가 없는 데다 중국과 러시아 등의 스텔스기 연구와 생산 배치가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연구기관들이 비공식적으로 자체 연구해온 기반도 없지 않다. 휴대폰으로 스텔스기를 탐지하는 방법이 국내 기술로 제시된 적도 있다. 올해 말 나올 예정인 공군 발주의 연구 용역 결과는 군과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등의 향후를 무기체계 소요 제기를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국내 기술로 스텔스를 잡는 레이더와 장거리 지대공 유격 미사일이 언제 가시권에 들어올지 주목된다. 미국의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인 F-35는 무기로서의 가치 이상을 갖고 있다. 미국의 글로벌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전략과 맞닿아 있는 데다 피아에게 전하는 고도의 정치적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우방국에는 친구이자 정치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메시지를, 미국의 적에게는 섣부른 도발을 하지 말라는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선봉장의 역할이 F-35에 주어진 셈이다. 미국 외교의 핵심 자원이라는 의미다. 이에 맞춰 세계 각국에서는 복잡한 F-35의 정치 외교학이 전개되고 있다. 미국 외교의 핵심 수단 F-35 도입은 단순히 강력한 전투력 외에도 미국의 군사적인 지원과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국가의 수권 사업이 되고 있다. 10일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워싱턴 DC 백악관을 방문했을 때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F-35B의 워싱턴 상공 비행을 지시했다. 워싱턴 기념탑 방향에서 날아온 F-35 전투기는 두 대통령 부부가 서 있는 백악관 상공을 비행하며 위용을 과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기자회견에서 폴란드에 미군 1000명 추가 배치를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폴란드는 약 1000명의 미군을 지원하기 위한 기지와 기반 시설을 제공하고 비용을 지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폴란드가 F-35 32대를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표했다고 말했다. 워싱턴 이그제미너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퍼포먼스는 단순히 폴란드의 F-35 구입 촉구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선포하는 고도의 정치적 메시지라고 해석했다. 지난 5월 28일 일본 방문 중에도 F-35는 미일 외교의 주요 화두 중 하나였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함께 이즈모급 호위함 가가에 승선해 일본 정부의 F-35 105대 추가 도입 의견에 대해 일본은 동맹국 중 가장 많은 F-35 국제공동 프로젝트에 참여해온 터키도 예외가 아니었는데 최근에는 두 국가가 F-35 도입을 놓고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터키가 러시아제 지대공 미사일 S-400 도입을 발표한 데 대해 미국은 F-35의 기술 유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구실로 F-35 인도를 거부했다. 패트릭 셰너헨 미 국방장관 대행은 훌루시 아카르 터키 국방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미국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F-35 생산과 관련해 터키 항공업체들과 맺은 계약을 2020년까지 종료하고 미국 애리조나주 루크 공군기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터키 조종사 훈련과 플로리다주 에글린 공군기지에서 이루어지는 터키 정비 인력 훈련 등도 종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카루 장관은 10일 동맹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때 대체 전투기를 알아볼 수 있다던 터키가 나토 회원국 무시를 문제 삼으며 한 발 물러난 상황이다. F-35 보유는 미국 지원 증표? 터키가 F-35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최신의 전투기 도입의 필요성뿐 아니라 전투기 보유 사실 자체가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인 미국의 군사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증표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SCMP는 일본의 F-35 추가 도입이 일본의 경항공모함 운용을 허락했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도 했다. 일본이 도입하는 F-35가 일반형인 A형이 아니라 수직이 착륙 방식의 B형인 만큼 육상 비행장보다 대형 함선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요 히나타 야마구치 부산대 교환 교수는 이즈모급 정도의 함선만 있다면 항모전단을 운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폴란드가 갖게 될 F-35는 미군 추가 증원과 맞물려 러시아 등 외부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지켜주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다. 스페인 공군도 기존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대신 F-35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디펜스 뉴스는 전했다. 반면 지난해 도입을 추진하던 대만은 미국이 지나치게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판매의 난색을 표하면서 도입이 무산되기도 했다.